저는 최만수입니다. 63살, 전직 소방관이죠. 3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다가 2018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 후 김영란 이사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게 됐어요. 그날은 2025년 겨울,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지하 차고에서 차량 점검을 마치고 있을 때였죠. 이사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내려오셨어요. 84세의 김영란 이사장님은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만수 씨.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저는 공구를 내려놓고 다가갔죠. 네, 이사장님. 만수 씨, 아무도 모르게. 이사장님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트로놈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 소리, 정확한 박자가 답이야. 기억해둬. 메트로놈을 받아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치매라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또렷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저는 원래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방관 시절부터 시간과 상황을 정확히 적어두는 게 몸에 밴 거죠. 이사장님의 약 복용 시간, 식사 시간, 수면 패턴까지 모든 걸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이사장님의 약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루 3번 드시던 혈압약이 2번으로 줄었고 새로운 수면제가 추가됐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 실장에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사장님을 병원에 모셔간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의가 집에 왔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고요. 메트로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까만 나무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1224라는 숫자였습니다. 처음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도경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변호사 2명과 함께 말이죠. 저는 차고에서 이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 도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채를 준비했습니다. 의료진 접근도 더 쉽고요. 변호사 중 한 명이 답했죠. 그때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소방관 35년 하면서 생긴 감각이었죠. 위험한 상황 직전에 그 묘한 공기 말입니다. 저녁에 이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만수야, 박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 정확한 박자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사장님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메트로놈을 켜놓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 딱, 딱. 일정한 박자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저에게 이런 걸 맡기신 걸까요? 12시 24분. 메트로놈 밑에 새겨진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본체에서 별채로 이사를 가셨고, 별채 출입구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윤 실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이제 별채 출입은 제한됩니다. 이사장님, 건강이 악화되셔서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사장님을 모시죠? 당분간 운전 업무는 없을 예정입니다. 대신 차량 관리나 기타 업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13년간 이사장님 전속 운전기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출입금지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별채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조를 파악해봤어요. 정문은 디지털 도어락과 체인으로 이중 잠금돼 있었지만 뒷문은 오래된 빗장 형태였습니다.
안쪽에서 레버를 당기면 열리는 구조였죠. 저녁 9시쯤 별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어머니, 새로운 유언장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도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싫어. 내 뜻은 이미 정했어.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로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사장님이 뭔가를 거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차녀 세진 씨도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인 세진 씨는 오빠보다 더 차분하지만 더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로는 내가 만든 재단을 내가 어떻게 하든 법에 어긋나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혈이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사장님을 13년간 모시면서 한 번도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 건망증이 있으시긴 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전히 명석하셨습니다. 저는 본체로 돌아가 이사장님 서재를 둘러봤어요. 허락 없이 들어간 건 처음이었지만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재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묵호등대 사진이었죠. 2012년 제가 처음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해에 이사장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갔던 곳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액자에 나사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별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비원이 30분마다 순찰을 도는 걸 확인했어요. 25분에서 30분 사이에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장님은 별채에서 나오지 못하셨고 저는 차고에서 무의미한 일들만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윤 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사장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의료진이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장님이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들, 정확한 복용 시간, 그런 세세한 것들을 아는 건 저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사장님을 직접 뵙고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메트로놈의 박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딱, 딱, 딱. 정확한 박자처럼 저도 정확히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비원의 순찰 패턴을 3일간 관찰한 결과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걸 확인했어요. 별채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뒷문의 빗장은 예상대로 내부 레버 방식이었죠. 다행히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레버를 당길 수 있었어요. 이사장님. 저는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이사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면제 때문인지 깊게 주무시고 계셨죠. 제가 어깨를 살짝 흔들자 눈을 뜨셨습니다. 만수야.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와야 했지만 소리가 날까봐 걱정됐어요. 대신 등에 없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소방관 시절 구조 훈련으로 익힌 자세였죠. 이사장님, 제 등에 업히세요.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생각보다 가벼우셨어요. 너무 많이 야위셨던 거죠. 정문 대신 텃밭 뒤쪽 보조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소방관 시절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만수야, 고마워. 이사장님이 제 등에서 속삭이셨어요. 차는 미리 저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세워뒀습니다. 이사장님을 조수석에 앉혀드리고 안전벨트를 메워드렸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일단 멀리 안전한 곳으로. 저는 시내 외곽의 빈 공장 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 씨, 어디 계세요? 윤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사장님이 안 계세요. 혹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1시간 후,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영란 해송재단 이사장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전속 운전기사 최만수 씨를 치매 환자 유괴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유괴범. 저는 하루아침에 유괴범이 된 거예요. 이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만수야, 미안해.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13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전국에 지명수배되다니. 뉴스를 보니 제 사진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유 원장을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었어. 유 원장요. 2019년에 이미 정리해뒀어. 공증까지 받아서. 모든 재산을 해송재단 공익사업에 쓰라고. 그때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이 사장님의 유언을 바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치매라는 핑계로 격리시키고 압박을 가한 거였어요. 그럼 증거가 있으시겠네요? 있어. 메트로놈. 기억하지? 메트로놈. 12시 24분.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장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유괴범 누명을 쓴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빈 공장 사무실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사장님이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체온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아, 만수야. 그냥 조금 춥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약을 제때 못 드시고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니 몸에 무리가 온 거죠. 해열제라도 구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명수배 상태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그때 메트로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장님, 이 메트로놈의 12시 24분, 무슨 의미인가요? 이 사장님이 힘없이 웃으셨어요. 해송재단 창립일이야. 1995년 12월 24일. 그리고요? 서재에 금고가 있어. 다이얼 앞자리가 1224야. 금고.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뒷자리는 뭔가요? 그건 등대가 알려줄 거야. 등대. 서재에 걸려있던 묵호 등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서재에 다녀올게요. 위험해. 경찰이 지키고 있을 거야. 괜찮습니다. 13년간 그 집을 드나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정문만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뒤편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서재 창문은 제가 항상 점검하던 곳이라 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묵호 등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액자 뒷면에 나사를 돌리니 작은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는 손글씨로 쓴 좌표와 간단한 약도, 그리고 반달 모양의 작은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도를 보니 서재 옆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곳은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죠. 창고로 이동해서 약도대로 바닥을 확인해 봤습니다. 구석진 곳에 작은 트랩도어가 있었어요. 손잡이를 당기니 지하로 이어지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다이얼식 자물쇠였습니다. 1224점.
먼저 해송재단 창립일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다시 약도를 봤어요. 묵호등대 옆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0625. 1224 625점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달키를 꽂고 돌리자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2019년 공증을 받은 자필 유언장이었어요. 그리고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읽어보니 이사장님의 전 재산을 해송재단 공익사업에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이사회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영상요원이 들어 있었어요. 2019년 같은 날짜로 공증변호사 입회하에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란입니다. 2019년 6월 25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영상 속 이사장님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목소리도 또렷했고요. 그런데 금고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대시캠 SD카드와 재단 기금 운용 관련 비리 파일들이었습니다. SD카드를 확인해보니 최근 몇 달간 차량 안에서 녹화된 음성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사장님을 압박하는 대화, 의사와 공모에서 약물을 바꾸는 이야기까지 모든 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어요. 저는 여전히 유괴범으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만수 씨죠. 저는 KBS 탐사보도부 송다은입니다. 탐사보도. 바로 이거였어요. 언론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취재를 위해서입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에 연락드릴게요. 이제 진짜 승부를 걸 때였습니다. 송다은 PD와의 만남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적이 드문 강변 공원을 선택했어요. 최만수 씨죠. 송다은 PD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카메라맨 한 명과 함께 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괴 혐의로 수배 중인데 왜 저에게 연락하신 거죠? 저는 준비해온 USB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장님을 유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해낸 겁니다. 송다은 PD가 자료들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영상 요원, 진짜인가요? 2019년 공증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대시캠에 녹음된 음성들이에요. 음성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도경 씨와 세진 씨가 이 사장님을 압박하는 목소리, 의사와 공모에서 약물을 조작하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은신처가 발각됐습니다. 경찰이 공장 단지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이 사장님, 빨리 나가야 해요. 저는 이 사장님을 업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예비 차량으로 이동했죠. 누가 알린 걸까? 저는 의문이었어요. 송다은 PD에게만 위치를 알렸는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만수 씨, 어디 계세요? 왜요? 경찰이 수색하고 있어요. 제가 실수로 정보를 흘렸나 봅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실수로요? 어제 집안분들이 물어봤을 때 혹시나 해서 공장 단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윤 실장을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13년간 함께 일한 사이니까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만수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시캠 업그레이드한 것 기억하시죠? 네, 2달 전에 해주셨던. 그때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윤 실장이 미리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보를 흘린 것도 사실은 송다은 PD와 박진국 형사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무슨 뜻이세요? 언론과 경찰이 같은 시점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덮어지지 않을 테니까. 윤 실장이 배신자가 아니라 조력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외곽의 폐가로 이동했어요. 이사장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만수야,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영란 이사장 유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운전기사 최만수의 동기가 금전적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전적 목적이라니. 저는 13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돈 때문에 이사장님을 유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비정한 범죄, 13년간 신뢰를 쌓아 저지른 배신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송다은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만수 씨, 자료 확인 결과 모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공증 기록도 확인했고 음성 분석도 마쳤습니다. 그럼 방송하실 건가요? 내일 밤 특집으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만수 씨 신변이 걱정되네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도망 다녀야 한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경찰의 수색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박진국 형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사장님,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만수야, 내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나를 맡기고 가. 그럴 수 없어요. 끝까지 모실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윤 실장이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 밤 8시 KBS에서 특집 방송 나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저희가 유괴범으로 몰리고 있었죠. 저는 메트로놈을 꺼내서 켰습니다. 딱, 딱, 딱. 정확한 박자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이사장님,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고마워, 만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8시, 저희는 작은 모텔방에서 KBS 특집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BS 탐사보도 특집, 감춰진 진실을 시작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왔어요. 화면에 송다은 PD가 나타났습니다. 김영란 해송재단 이사장 유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방송에서는 먼저 2019년 공증받은 자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쓰신 글씨로 전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라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유언장은 2019년 6월 25일 공증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김영란 이사장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공증변호사는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요원이 나왔어요. 내 이름은 김영란입니다. 내 모든 재산은 해송재단을 통해 노인 돌봄, 치매 환자 지원, 그리고 소방안전 장비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영상 속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의지도 분명했어요. 또한 내 자식들은 재단 이사회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대시캠에서 녹음된 음성들이 공개됐어요. 어머니 약을 바꿔야 해. 의식을 흐려놓으면 유언장 작성이 쉬워질 거야. 도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는 확실히 우리 편이지. 세진 씨의 음성도 나왔어요. 당연하지. 돈으로 해결했어. 이 대화들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는 약물 변경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장님의 주치의가 처방한 약과 실제 복용한 약이 달랐다는 증거였어요. 김영란 이사장은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증언도 나왔어요. 이 사장님을 실제로 진료했던 의사는 의사결정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진국 형사였습니다. 최만수 씨, 방송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정말인가요? 네. 김도경, 김세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를 감금하고 약물을 조작한 혐의로요. 드디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은 마지막에 윤 실장의 증언도 보여줬어요. 이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시캠을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윤 실장이 처음부터 이 사장님 편이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최만수 운전기사는 13년간 성실하게 김영란 이 사장을 모셔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괴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만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내 뜻이 묻힐 뻔했어. 저도 울컥했습니다. 13년간 모시면서 이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에 여러 연락들이 들어왔어요. 사과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재 요청들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진국 형사의 연락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만수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김영란 이사장님은 피해자 겸 증인으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드디어 진실이 법정에서도 밝혀질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메트로놈의 정확한 박자처럼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말이죠. 박진국 형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메트로놈을 받은 순간부터 은신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죠. 최만수 씨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일치합니다. 대신 김도경, 김세진, 김윤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은 김영란 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13년간 모시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주 명확하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작년에 재단 장학금 선발 기준을 정할 때도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성적보다는 인성을 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중요한 판단력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윤호 씨가 증언대에 섰어요. 막내인 윤호 씨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사실대로 말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형과 누나가. 어머니 약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흐리게 해서 새 유언장을 쓰게 하려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의사와도 공모했나요? 네. 돈을 주고. 가정의 김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일입니까? 작년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재단에 넘기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윤호 씨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감금하고 약물을 조작하고 저를 유괴범으로 몰았다는 것이 말이죠. 이 사장님도 증언대에 서셨어요. 피해자께서는 2019년 유언장 작성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공증 변호사 두 분이 오셨고 영상으로도 녹화했어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준비하셨나요? 자식들이 언젠가 이 일을 제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려고 했습니다. 현재도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돈은 쓰일 곳이 있을 때만 가치가 생깁니다. 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분을 13년간 모셨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재판은 3주간 진행됐어요. 그 사이에 언론에서는 저를 영웅처럼 다뤘습니다. 13년 신뢰를 지킨 운전기사, 진실을 밝힌 소방관 출신 같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최종 판결일이 왔어요. 피고인 김도경, 김세진, 김윤호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의료진과 공모의 약물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도경 씨는 징역 3년, 세진 씨는 징역 2년 6개월, 윤호 씨는 자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공모한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이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수야,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네, 이 사장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 뜻대로 재단을 제대로 운영해야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장님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유언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김영란 이 사장님의 전 재산 약 500억 원이 해송재단을 통해 공익사업에 사용되게 됐어요. 노인 돌봄 센터 건립, 치매 환자 안전망 구축, 그리고 소방서 의용 장비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최만수 씨, 재단에서 일해보시겠어요? 새로 부임한 전문 경영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요. 긴급 돌봄 이송팀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전문팀이죠. 35년간 소방관으로 일한 경험과 13년간 이사장님을 모신 경험이 모두 필요한 일이었어요. 소방관 출신이시니까 응급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시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도 익숙하시잖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상속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상속은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재단 일은 하고 싶어요. 왜 상속을 거절하시는 거죠? 이 사장님의 뜻이 공익에 써달라는 거였으니까요. 저까지 받으면 그 뜻에 어긋나죠.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결국 돈 때문이었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긴급 돌봄 이송팀장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5회 6명의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치매 초기인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바쁘다며 방치했던 분이었죠. 아저씨,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이 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1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이 사장님은 지금 요양병원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갑니다. 만수야, 요즘 어때? 이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좋아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해. 돈은 쓰일 곳이 있을 때만 가치가 생긴다고 했지. 이 사장님의 좌우명이 이제는 제 좌우명이 되었어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묵호등대였어요. 등대 앞에서 저는 이 사장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봤어요. 2012년
제가 처음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의 사진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진이 13년 후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줄은 말이에요. 등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장님께 경례했습니다. 소방관식 경례였어요. 이사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등대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이사장님이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메트로놈을 꺼냈어요. 이제는 제 책상 위에 있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죠. 딱, 딱, 딱. 정확한 박자가 울려 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소리가.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박자라는 걸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아닌, 옳은 일을 옳은 때에 하는 그 정확한 박자. 이사장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자에 맞춰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마음으로, 13년간의 경험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뢰로 말이죠.